1943년 여름 카트윌 작전의 개시와 함께 제5공군의 전투기들은 일본 항공전력을 괴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공세를 더욱 강화합니다. 그런데 이 무렵 미군 조종사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본 전투기와 마주치기 시작합니다. 이 생소한 전투기는 일본 전투기로서는 처음 목격되는 순행식 엔진을 장비한 전투기였죠. 이 전투기는 기존의 일본 전투기들과는 다르게 빠른 속도와 뛰어난 상승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 지역에 전개한 미군 전투기들과 폭격기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육군 항공대가 은밀하게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던 삼식 전투기 키-61 히에니였습니다. 3년 전인 1940년 독일군의 전격전이 서부 유럽을 폭풍처럼 휩쓸고 있었을 때 유럽의 하늘을 지배하고 있었던 전투기는 독일 공군이 자랑하는 메서슈미트 BF-109E형이었습니다. BF-109E의 심장이었던 1175마력의 DB601A 순행식 엔진은 연료 직분사식의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BF-109에게 뛰어난 상승력과 급강하 능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독일 공군의 정예 조종사들은 BF-109에 탑승해서 스페인 내전부터 폴란드 침공전, 그리고 서부 유럽전까지 하늘에서 보이는 적의 전투기들을 모두 제압하며 제공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1940년을 기준으로 이 BF-109에게 맞설 수 있었던 전투기는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영국 공군의 스핏파이어밖에는 없었죠. 1940년 9월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추축 동맹을 결성했으며, 독일은 새로운 동맹국들에게 우호의 선물로 BF-109E3 전투기를 3대씩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DB601A 엔진의 면허 생산까지 허용하게 되었죠. 물론 우방국에게 공여된 BF-109E는 1급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독일제 고성능 무선 통신 장비를 제거한 다운그레이드형이었죠. 이탈리아 공군은 즉시 이 엔진의 면허 생산에 착수했으며, 공랭식 엔진을 장비하고 있었던 기존 주력 전투기 MC-200 사에타의 엔진을 순행식 엔진으로 교체하는 개량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MC-202 폴고레를 생산하게 되었죠. 이 MC-202 전투기는 이탈리아 공군의 신예 주력 전투기로 1941년 말부터 몰타 항공전과 북아프리카 전선에 투입돼서 영국 공군과 싸우게 되는데, 영국 공군은 이 전투기가 스핏파이어와 대등한 비행 성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었죠. 하지만 MC-202는 빈약한 화력과 공급 대수 부족으로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일본 육군 항공대도 가와사키 항공사의 DB601A 엔진의 면허 생산권을 넘겼으며, BF-109E에게 뒤지지 않는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의 공업기술로는 이 강력한 최첨단 엔진을 복제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이 엔진을 장착하기 위한 신예 전투기를 새롭게 설계해야 했으므로 이탈리아보다는 개발 속도가 늦어지게 됩니다. 1941년 12월 시제기가 날아올랐지만, 이때부터 1년 정도가 더 지난 1942년 말에서야 실전 배치가 진행됩니다. 이 신형 전투기는 일본군이 처음으로 운용하게 되는 순행식 엔진의 전투기로서 BF-109E에게 뒤지지 않는 날렵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게 됩니다. 1180마력에 달하는 강력한 엔진을 장비했으므로 힘이 넘쳤던 신형 전투기는 고정 무장으로 기수의 12.7mm 기관총 2정과 주익의 7.7mm 기관총 2정으로서 일본 전투기로서는 강력한 수준이었으며, 연료 탱크 내부에 고무를 코팅해서 피탄 시에 연료의 누출을 막는 기술도 도입됩니다. 가와사키사는 지식 명칭을 키61로 명명했으며 최고 속도가 시속 595km를 기록하면서 일본 전투기로서는 가장 빠른 속도를 과시하게 됩니다. 이 속도는 해군과 육군의 주력 전투기였던 제로와 하야부사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시속 60km 이상 빠른 속도였죠. 전체적인 비행 특성은 고속의 일격이탈 전투기였던 BF-1092와 비슷했지만 주익의 면적이 조금 더 넓어서 기동성이 더 뛰어난 편이었습니다. 이 무렵 일본군은 필리핀에서 노획한 미군의 P-42 워호크 전투기와 모의 공중전을 실시했는데, 이 결과 속도와 상승력, 기동성에서 모두 P-42를 압도하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전투기로서 평가받게 됩니다. 육군 항공대는 이 신형 전투기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으며 히엔이라는 별명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본 육군 항공대 조종사들은 공중전에서 날렵한 기동성을 중시하고 있었으며 속도와 화력을 이용한 일격이탈 전술의 개념을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들은 속도는 느리지만 기동성이 뛰어난 키-43 하야부사의 성능에 만족하고 있었으므로 키-61의 일격이탈 전술이 인정받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제 고성능 엔진 DB601A를 복제한 일본제 엔진은 완성도가 떨어졌으며 엔진 과열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대량 생산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공업 능력으로는 이렇게 정밀하면서 고성능을 가진 순행식 엔진을 양산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엔진 공급이 지연되면서 1942년 말에서야 34대의 기체가 육군 항공대에 인도되었으며 1943년 2월에서야 히엔을 운용하는 첫 번째 부대 68전대와 78전대가 창설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최전선의 육군 항공대 조종사들은 고속 성능이 좋은 전투기보다는 기동성이 좋은 전투기를 선호하고 있었으며 날렵한 기동성을 가진 하야부사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키-61 히에는 본토 방어용 전투기로만 운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1943년이 되면서 미군의 고속 전투기 P-38 라이트닝들이 본격적으로 전장의 주역으로 활동함에 따라 뉴기니 지역에서 일본 육군 항공대가 제공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야부사의 성능만으로는 라이트닝과 대적하기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 육군 항공대는 1943년 4월 드디어 키-61 히엔을 뉴기니 전선으로 투입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7월부터는 실전 부대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무렵 미군 조종사들이 목격한 일본의 신형 전투기는 독일 공군의 메서슈미트 BF-1092와 유사한 외형을 가진 것으로 보고됩니다. 미군의 정보부는 일본이 BF-1092를 면허 생산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기체 코드네임을 메서슈미트를 의미하는 마이크로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교전 기회가 늘어나면서 외형이 메서슈미트 BF-1092와는 차이점이 있으며
오히려 이탈리아 공군의 MC-202 전투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의견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결국 미군은 이 신형 전투기의 코드네임을 이탈리아식의 안토니오로 변경했다가 토니라는 약칭으로 최종 식별 코드를 정한 후에 자료를 배포하게 됩니다. 1943년 7월과 8월에 히엔과 교전해본 연합군 조종사들은 기존의 일본 전투기들과는 다른 비행 특성을 가진 새로운 강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죠. 그동안 미군 조종사들은 하야부사나 제로에 대해서 일격 이탈 전술을 사용해서 격추 전과를 올리고 있었는데 이 신형 전투기에게는 이 전술이 먹혀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엔의 상승력은 매우 우수했으며 급강하 성능이 뛰어나서 많은 연합군 전투기들이 공중전에서 고전하게 됩니다. 특히 연합군의 폭격기들과 P-39 에어라 코브라, P-40 워호크와 같은 구형 전투기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였죠. 그런데 미군 조종사들을 놀라게 했던 Ki-61에게 사실은 골치 아픈 속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선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Ki-61 히에는 생산되자마자 바로 전선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품질 검사를 받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기계적인 결함이 속출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도 성능이 불안정했던 일본산 순행식 엔진이었습니다. 1943년 중반이 되었지만 일본의 정밀공업 기술은 고성능의 순행식 엔진을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렵에 독일 공군은 1500마력에 가까운 신형 DB605 엔진을 장착한 BF109G형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3년 전에 면허 생산권을 받았던 1200마력도 안 되는 DB601A 엔진의 복제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최초로 뉴기니 전선에 투입된 68전대와 78전대는 이동 명령이 떨어지자 108대의 히엔을 조종해서 중간 기착지인 라바울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바울로 향하는 장거리 이동 과정에서 엔진 트러블과 외부 연료 탱크 작동 불량으로 비행이 불가능해지는 기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이동 중에 고장으로 이탈해서 불시착하거나 실종되는 기체가 속출했으며 라바울에 도착한 기체는 겨우 60대 정도였던 것입니다. 68전대와 78전대는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거의 절반에 달하는 히엔을 잃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도착했을 무렵에 뉴기니 전선의 상황은 매우 위태로운 상태였죠. 미군기들이 지속적으로 비행장 공습을 실시했기 때문에 공중전에서 격추된 기체보다 지상에서 격파된 히엔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실전 배치된 이후에도 히엔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계속 노출합니다. 날씨가 무더운 뉴기니 전선에서는 엔진 냉각 계통에 사소한 문제만 생겨도 엔진이 과열돼서 정지하는 경우가 속출했으며 그동안 공냉식 엔진의 정비에만 익숙했던 일본의 야전 정비사들은 순행식 엔진의 유지와 보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일본 항공기들은 공냉식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부품 간에도 어느 정도 호환성이 있었지만 히엔의 순행식 엔진을 정비하려면 고유의 부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해상 보급선이 차단되면서 주요 부품들의 공급이 거의 끊겨버리게 되었으며 피탄되거나 고장난 기체들이 부품이 없어서 날아오르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하게 됩니다. 엔진 상태가 양호했던 히엔은 분명히 미군기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지만 대부분의 히엔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실전에서 충분한 숫자가 출격하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입니다. 제5공군 사령관 케니 중장은 희엔의 출현을 핑계삼아서 P-38 라이트닝 전투기의 증강 배치를 적극 추진하게 됩니다. 고성능의 일본 전투기가 대거 출현하면서 큰 위기가 찾아온 것으로 과대평가된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위협적인 일본의 신형 전투기가 P-39 에어라코브라나 P-40 워호크를 가볍게 제압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즉시 모든 구식 전투기를 P-38로 교체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본토의 육군항공대 사령부에서는 이 요청을 수락했으며 뉴기니 전선에 대량의 P-38 전투기를 공급해서 구형 전투기들을 대체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P-38 라이트닝의 공급에 목말라 하던 존 케니 중장에게 Ki-61 희엔의 출현이야말로 너무나 좋은 핑곗거리였던 것입니다. 이 무렵 항공기 공급에 여유가 생긴 육군항공대는 유럽 전선에서만 사용하던 주력 전투기 P-47D 썬더볼트까지 뉴기니 지역으로 투입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로써 제5공군의 전력은 한층 더 강력해지게 됩니다. 일본이 기대했던 신형 전투기 Ki-61 희에는 뉴기니 전선의 일본 육군 항공대를 구원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미군의 항공 전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훗날 Ki-61 희에는 1945년에 격화된 일본 본토 항공전에서 고공으로 침투해오는 B-29 폭격기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에 관련된 이야기는 훗날 별도의 리뷰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한편 과달카날에서는 더욱 강력한 콜세어 전투기 부대가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엄청난 전투력을 자랑하는 미 해병대의 검은 양 비행대와 해골 마크로 유명한 미 해군의 졸리 로저스가 그들이었죠. 제로를 잡아라 시리즈는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